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수업 계획서 볼까요? (2017년 1, 2월) 강의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확인하세요. 자, 읽어봤습니까? 자, 그리고 학습 방법으로 내려가 보세요. 학습 방법으로 내려가시면 1번에 기본서의 프리페이스를 읽어보세요 그랬는데 기본서 내세요. 기본서 제일 앞에 교과서요. 제일 앞에 표지를 한 장 넘기세요. 표지 한 장 넘기고 그 다음에 한 장만 더 넘겨봐요. 그러면 거기에 머릿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11월, 12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 다 적어뒀으니까 다 읽어보시면 되고 하나만 얘기합시다. 자, 그 머릿말에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넷째 보시면 스마트한 학습 습관을 가지자 그랬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내용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얼마나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면 머릿말에다 그걸 적어놨겠습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개론 시간에 제가 칠판에 쓰는 것을 수업 시간 중에 쓰다가 발견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수업 시간 하는 내용들은 메모하는 거 아닙니다. 칠판에 다 정리하고 나면 시간 끝난 후에 찍으면 돼요.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니까 좀 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학습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다시 수업 계획서로 돌아갑시다. 1, 2월 과정의 강의 목표에 보니까 5개 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개 단원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시험 치기 전날까지 이 5개 단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5개 단원만 1, 2월 달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11월 달 강의를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학습 방법 2번 갑시다. 기본서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시간에 기본서 읽고 체크하고 기출문제 풀고 다 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 파악하세요. 출제 유형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따라서 기본서는 이번 1, 2월 과정에 최대한 정독과 다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을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또한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지 않는 문제들도 대회 가서 복습을 다 풀어야 돼요. 풀면서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익히는 게 아니라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뭘 파악하라고요? 출제 유형 파악하세요. 그리고 키워드 찾는 연습하셔야 되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는 수업 계획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수업 계획서 3번 찾아보세요. 3번 찾았습니까? 읽어볼까요? 매일매일 OX 문제가 나가기도 하지만 기본서의 OX 문제를 일단 수록했습니다. 교과서 77페이지 가볼까요? 77.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렇게 OX 핵심 퀴즈라고 나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숙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 정답하고 해설은 그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날 숙제로 다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번 봅시다. 수업 계획서 4번. 수업 시간에 풀지 못한 문제는 복습 과정에서 모두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 아래 보시면 이번 1, 2월 과정에 우리가 나갈 진도입니다. 가급적이면 기존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11월 달 동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따라오기가 한결 편하실 겁니다. 자, 강의 진행합시다. 먼저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과서 구성 체계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20페이지 갑니다. 20페이지 찾으세요. 자, 20페이지에서 앞으로 한 장 넘기세요. 그러니까 19페이지. How to study 그래서 학습 대책을 정리해 놓고 밑에 기출 분석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동안 몇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한 장 뒤로 넘기시면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이론적인 정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77.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을 총복습하는 OX 퀴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스스로 풀어보시고 틀린 것들은 다시 앞으로 가서 기본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79페이지부터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론은 예상문제 하나도 수록 안 했습니다. 계산문제는 예상문제는 하나도 수록 안 했고 제일 좋은 게 기출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게 기출문제고 기출문제가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수록을 했는데 기출문제 수록한 내용들은 앞에 본문 순서와 똑같이 수록했습니다. 본문 순서대로 수록을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함께 체크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수업 시간에 체크 안 하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요. 수업 시간에 체크하지 않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다 보시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1, 2월 과정에 교과서를 좀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2페이지부터 진행할 겁니다. 92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목차를 잡읍시다. 92페이지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경제론에서 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인데 여기서 3문제 내지 5문제. 출제 민도가 조금 들쑥날쑥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문제, 많이 넣으면 5문제가 나오는데 자, 수요 공급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크게 네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가 수요 공부할 거고, 두 번째 공급 공부할 거고, 세 번째는 가격 결정. 교과서 순서와 동일하지만 이 목차를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래야 공부하기가 편해요. 네 번째가 탄력성. 이렇게 네 가지 파트에서 3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옵니다. 만약 5문제가 출제가 되면 전 파트가 다 나온다는 얘기고 3문제가 출제되면 하나 이렇게 출제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가 나옵니다. 탄력성이 일단 출제 빈도는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4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수요에서 해야 될 내용은 2가지입니다. 수요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하고요.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이 수요 변화 요인입니다. 개념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지금은 용어들만 이렇게 놓으면 돼요. 자, 봅시다. 자, 개념의 첫 번째 해야 될 게 수요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은 수요 함수. 두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수요 함수. 이걸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공부합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상호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할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 개념은 매 한 문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 5개 내용들 중에서는 개별적인 문제로 놓을 수 있는 것은 성격은 3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유량이라는 개념, 그리고 욕구라는 것, 유효, 수요. 수요의 개념 전체 5가지에서 개별적인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성격하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차이점. 이 두 파트는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한 문제로 구성되기도 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지문 1개, 2개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는 한 문제 속에 이 전체가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수요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수요 변화의 요인입니다. 수요 변화의 요인은 그냥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수요 변화의 요인을 모르면 문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공부할 게 3가지. 첫 번째가 타재화의 가격. 이 단어를 잘 익혀봐요. 뭐라고요? 대립되는 표현이 뭘까요? 타재화 가격에 대립되는 표현. 당해 재화의 가격. 그래서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고 타재화 가격이 변하면 수요가 변하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당해 재화 가격이라는 거예요. 타재화의 가격이다 그랬는데 타재화의 가격은 대체재, 보완재 이런 것들. 대체재, 보완재 오늘 정확하게 정리 못하면 향후 6개월 동안 계속 모르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개념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났을 때 확실하게 대체재, 보완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응?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열등제라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우등제라는 개념과 열등제라는 개념을 비교해야 됩니다. 단 시험 지문에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놓으면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등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상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는 예상. 자, 칠판에 적어놓은 이 수요의 개념에서 한 문제. 공급도 똑같습니다. 공급에서 다뤄야 될 내용도 공급의 개념, 공급 변화의 요인. 근데 공급의 개념은 수요의 개념만 알면 돼요. 수요 개념과 모든 게 정반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자, 개념, 수요의 개념의 성격이라 그랬죠. 유량, 욕구 그랬죠. 똑같아요. 공급도 마찬가지. 유효, 수요라고 했습니까? 그럼 공급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유효, 공급.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수요함수, 수요법칙이라고 했는데 공급 쪽에서는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급함수, 공급법칙, 공급곡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체효과와 개별 수요는 없어요. 공급 쪽에서는. 그 다음 해야 될 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 쪽을 정리하면 공급 쪽은 다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공급 변화 요인에서 제일 많이 노는 게 생산비입니다. 생산비인데 출제자들은 생산비 이 단어는 잘 안 씁니다. 대신에 다른 표현들을 많이 만듭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트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생산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 그러니까 생산비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제시합니다. 인건비가 증가했다. 이자율이 인상되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비와 증가한 거 똑같다는 거죠. 오로지 생산비만 알면 답은 다 찾아요. 오늘 처음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기존에 공부한 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표정 밝게 하고 편하게 들어요. 기존의 분들은 알아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예의상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또 하는데 2년치 아닙니까? 작년에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작년 1년 했고 올해 또 하니까 2년 아닌가요? 자, 가격 결정. 자, 가격 결정에서는 첫 번째 제목 시작. 균형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균형점의 결정. 대체로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균형점의 결정에서는. 그리고 균형의 이동. 세 문제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한 문제. 다음 탄력성.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탄력성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 탄력성의 종류를 구분해야 되고 그 각각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면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이렇게 각각의 종류와 개념을 구분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이 가격 탄력성과 임대 수입가의 관계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임대료를 올리면 임대 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건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요. 탄력성이 탄력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하는 거고. 자, 세 번째 해야 될 내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수요 공급 공이다. 탄력성 결정 요인. 자주 나옵니다. 단점이 이리 와 저쪽에 계신 분들이 보시라고 이렇게 와서 쓰면 글씨를 못 쓰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갈게요. 자, 네 번째는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균형점이 결정되었다 그랬죠. 균형점이 결정되면 균형 가격이 결정됩니다.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탄력성에 따라서 그 균형 가격이 변합니다.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이동.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수요만 정확히 알면 공급은 별로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수요 다루었고 공급을 했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나야죠.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럼 시장에서 만나면 뭘 하는 거죠?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두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니까 균형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탄력성에 따라서 그 상황들은 또다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체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고 이 목차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차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목차는 머릿속에 당장 안 들어갈 거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당장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겁니까? 핸드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핸드폰에 찍어놓고 매번 반복해서 제목을 잡아놔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걸 좀 더 세세하게 더 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이게 수요 공급의 목차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이제 우리는 수요라는 개념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갑시다. 자, 몸 푸세요. 머리 맑게 하시고.
책만 봐도 배가 부르죠. 오늘 다 책을 받아서 배가 부르실 겁니다. 자, 수요 성격부터 시작해 봅시다. 수요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수요는 샀다, 사고 싶다. 자, 개론은 0.1초라도 놓치면 그 다음 내용들을 계속 놓쳐야 돼요. 다시 샀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래서 수요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고 싶은 마음. 사고 싶은 마음. 그런데 사고 싶기는 사고 싶은데 언제? 오늘? 그럼 말을 해봐요. 언제 사고 싶은데요? 언제 사고 싶어요? 내려갈 때? 집값이 내려갈 때, 센스 있습니다. 내려갈 때 산대요. 언제 내려가는 거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 아닌가요? 그럼 지금이 사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 1초 동안 팍 떨어지고 끝나는 거 아니죠.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테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 또는 유리한. 샀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구. 아직은 산 것 아니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자 하는. 보유하고자 하는. 세 번째, 유효 수요. 이 단어 세 개만 연결하면 이게 수요입니다. 정의해 볼까요? 수요란 무엇이다? 일정 기간, 욕구, 유효 수요. 스스로 넣지 마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시험은 세 가지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우리는 기계적으로 단어 세 개만 찾으면 돼요. 다시 수요는 뭐다? 일정 기간, 욕구, 유효 수요. 근데 문제는 시험은 그렇게는 안 온다는 얘기죠. 표현을 다양하게 넣어요. 이 단어를 쓸 이유는 없으니까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나와요. 보유하고 있는 OX, X. 보유하고자 하는. 어쨌든 샀다는 의미가 넣으면 안 돼요. 어떤 형태이든 수요는 사고 싶다는 뜻이지 샀다 이런 표현을 넣으면 X. 사고 싶다라는 개념. 자, 이 개념으로 갑시다. 일정 기간 대립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정 시점, 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론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개론 수업 시간. 월요일에 하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10시부터 1시 반까지요. 10시부터 13시 30분까지. 이게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표현을 뭘 한다고요? 일정 기간, 유량.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 26분. 이건 일정 시점. 개념 파악해요. 유량과 절량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용돈. 다른 분은 가만히 있어요. 용돈. 본인의 용돈이 얼마냐고요. 학생 아니면 용돈이 없는 겁니까? 자기가 지출하는 비용인 거니까. 10만 원. 자, 10만 원. 자, 용돈이 10만 원이랍니다.
많다, 적다. 10만 원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말을 해요. 빨리 진도 올라가야 되니까. 적다고요? 시간당 10만 원을 쓰고 있다는데? 많다, 적다. 자, 다시 정확하게 말하세요. 아니, 지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지금 잘 모른다니까요. 이게 시간당 10만 원인 건지 한 달에 10만 원. 자, 표현을 잘 봐요.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야 의미가 정확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유량. 그런데 이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면 어색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절량적 개념이에요. 자, 구분해봐요. 유량과 절량을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딱 유량과 절량을 구분하는 방법은 시간적 개념을 대입했을 때 의미가 정확해지면 유량적 개념, 시간적 의미를 대입했을 때 이상해지면 절량적 개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량과 절량. 제일 뒤에 계신 분은 친구가 몇 분이십니까? 친구. 예.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다시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열대뿐이라 그랬으니까 자, 15명이라 합시다. 자, 표현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친구가 몇 분입니까? 그러면 현재 15명이 맞습니까? 내 평생 15명이 맞습니까? 현재 15명? 여기다가 시간을 대입해 보세요. 한 달에 15명이야? 1년에 15명이야? 느낌이 어색해지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절량. 그러니까 친구 수, 인구 수 이런 것들은 절량적 개념. 유량과 절량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머리 맑게 하고 유량과 절량 구분하세요. 조금 더 구분해 봅시다. 오세요. 지금 책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칠판만 보고 설명만 들으세요. 자, 수요 또는 뭐 수요량, 동일한 개념이에요. 유량, 절량. 얘는 이미 지금 유량이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는 유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표현을 해보세요. 수요량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채가 수요되었다. 1년 동안 1만 가구가 수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공급량은요? 공급량 역시 유량 개념. 수요량과 공급량을 합쳐서 표현하는 걸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거래량, 교환량. 뭐다? 유량. 그러면 100단위를 공급했는데 70단위가 수요되었답니다. 그 결과 30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재고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분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시험에서는 미분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쓴다고요? 재고량. 자, 재고량은 유량, 절량. 얘는 절량. 구분해봐요. 활동, 사고, 팔고, 활동. 그 활동의 결과치. 활동은 유량이라고 표현하고 그 결과치는 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한 달 동안 재고가 30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고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현재 30개 이렇게 표현해야죠. 구분 계속 해보세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투자, 유량, 절량. 얘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절량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유량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자, 친구 수가 나오고 인구 수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유량이라 할 사람은 없어요. 기본 개념은 알고 있다면. 그런데 투자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들어가면 유량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도 있고 절량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유량입니다. 투자, 유량입니다. 자, 지금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칠판만 보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교과서 316페이지 가볼까요? 교과서 316.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다, 그죠? 이제 투자라는 개념이에요. 358페이지 갑시다. 358페이지 큰 2번에 가면 현금 흐름의 측정이라고 해서 1번 제목이 뭐라고요? 거기 개념 보시면 소득 이득이란 쭉 확인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1년 동안 수도 그러면 유량 저량 1년 동안 딱 정해놓은 기간을 1년 동안 한 달 동안 여기 딱 정해놨습니다. 투자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유량 저량 소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또한 마찬가지 유량. 어려운 내용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통화량. 통화량이 유량인지 저량인지 생각하세요. 오늘 처음 온 막둥이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응? 유량. 이유를 설명해 봐요. 괜찮아,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왜 시간 개념이냐고. 왜? 전화통화는 한 달 동안 계산되니까 그 전화통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늘 질문 받는 거고 늘 실수하는 것들입니다. 이 녀석. 통화량, 핸드폰 통화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600조입니다라는 것은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 600조다 이런 뜻이에요. 유량, 저량, 투자. 앞서 교과서에 봤던 것을 연결해서 기억해요. 투자 아까 전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것, 소득이득이라는 것을 보니까 1년 동안이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투자는 유량. 소비 또한 마찬가지. 가계부를 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가계부를 쓸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소비한 것을 기록하는 거니까 유량. 통화량은 뭐라고요? 저량. 구분합시다. 93페이지 가겠습니다. 92페이지에 큰 2번 보시면 92페이지에 2번 보시면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이 뭐라고요? 유량 개념. 오른쪽 페이지. 2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적 개념. 3번은요? 유효 수요. 칠판으로 가세요. 성격 보세요. 수요 개념의 성격. 성격의 단어 3개 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량. 그 다음에 욕구. 욕구를 다른 말로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적 개념 또는 그 사전적 개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유효 수요. 그 개념이에요. 자, 93페이지 더 보기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구분이라고 해서 유량과 저량의 종류들을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무조건 암기할 사항이에요. 이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작아요. 만일 벗어났을 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했던 것처럼 처음 본다. 처음 볼 때는 시간을 대입을 해보세요. 시간을 대입하니까 어색하더라 그러면 저량이고, 시간을 대입하니까 뭔가 좀 명확해진다 그러면 유량이고.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그 내용들은 만났을 때 이게 유량인지 저량인지 생각할 시간은 0.1초도 걸리면 안 돼요. 바로바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유량의 첫 번째 뭐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순영업 소득이라는 것인데 교과서는 다시 뒤로 넘어가서 358페이지로 갑시다. (358페이지) 조금 전에 보셨던 거요. 영업현금 흐름되어 있습니까? 이게 소득이득입니다. 동의입니다. 동의요. 그런데 소득이득은 기본 전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1년 동안. 오른쪽 페이지.
표 보세요. 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득이득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소득이득의 종류가 총 5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가능조소득. 두 번째, 유효조소득. 세 번째, 순영업소득. 거기 순영업소득이 있네요. 네 번째, 세전현금수지. 다섯 번째, 세후현금수지. 얘네들이 공이 다 소득이득입니까? 그 다 소득이득의 종류니까. 공이 다 5가지는 다 소득이득인 거죠. 그럼 이들은 전부 다 측정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1년이죠. 공이 다 유량. 공이 다 유량.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만 유량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다 유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5가지 수익들의 종류만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소득이득의 종류 5가지 시작. 가능조소득, 지금 보고 계신 그 박스 안에서 10문제가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되돌아갑시다. 93페이지. 첫 번째, 순영업 소득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순영업 소득만 기억하지 마시고 소득이득은 공이다 유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키는 뭔가요? 연 되어 있는 연. 월, 연 이렇게 돼서 무조건 유량인 거죠. 이런 건 이제 그저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량입니까? 예. 다시 한 번 더요. 수요량, 공급량. 수요가 뭔가요? 수요. 사고자 하는 거죠. 그럼 수요량은 살려고 하는 양이겠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양, 얘는요. 팔려고 하는 양. 그럼 사고자 하는 자와 팔려는 자가 만나서 거래를 했다. 그게 뭐라고요? 거래량. 그럼 다 유량.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모두가 다 유량. 거래량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생산량, 생산량, 다른 말로 말하면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모두가 다 유량. 그 다음엔 또 어떤 표현이 보입니까? 치대, 구분해 보세요. 치대는 뭐고 치가는 뭡니까? 치가는. 오케이. 치대는 치대고 치가는 치가고. 자, 치대 방금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얘는 임대료, 동의어. 얘는 가격. 자, 임대료 표현하세요. 임대료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보통 월 100만 원. 월 시간 들어갔네요.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유량.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현재 10억 합니다. 그죠? 다음 처량. 자, 이건 메모할 거예요. 거기다가. 자, 그 박스. 치대 수입 바로 위에 여백 있죠? 치대 수입 바로 위에 여백에다가 칠판 그림하고 똑같이 적으세요. 그 적었다가 반드시 옮겨 적어야 된다. 깜빡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치대와 치가를 해석할 때 꼭 이것을 한자는 토지 맞아요. 근데 토지라고 해석하지는 마세요. 그냥 치대 그러면 뭐다고요? 임대료. 치가 그러면 가격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보니까 또 뭐 나와 있습니까? 임대료 수입 있죠. 그럼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요. 치대는 뭔가요? 유량이죠. 수입은 이것도 유량이에요. 그죠? 임대료는요. 유량이죠. 수입은요. 유량이죠. 자, 생각해 봐요. 수입이 얼마입니까? 물었는데 현재 100억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분리되어서 나온다고 해서 혼돈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대 수입을 외웠다가 치대 따로 놓고 수입 따로 놓으면 또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치대도 유량이고 수입도 유량이고. 자,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인구 증가율. 바로 밑에 저량으로 가서 가운데쯤 보면 인구수가 있을 거예요. 인구수를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2017년 1월 2일 현재 5천만 명. 이거는 저량, 인구수는 저량. 그럼 인구 증가율 표현해 보세요. 2016년
대한민국 인구는 1% 증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량. 자, 인구 증가율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자하고 소비하고 같이 기억합시다. 좀 어려워요. 다른 사시 같은 데 너무 많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아까 우리가 소득 이득하고 연결합시다. 그냥 연결해서 투자 일정 기간이야 유량. 그럼 소비도 마찬가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소비했다는 개념이니까 유량.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규 주택 대립되는 표현은요. 이렇게 표현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기존주택, 중구주택. 표현해 보세요. 신규주택. 이는 다른 말은 신축이죠. 그러니까 표현은 2016년 1년 동안 10만 가구 이렇게. 그럼 기존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100만 가구 이렇게. 여기는 유량, 얘는 저량. 그럼 구분할 거예요. 자, 저량 제일 마지막 외환 보유액 등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다 하나 적읍시다.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적을까요? 기존 주택 또는 중고주택 공급량. 얘는 뭐가 된다고요? 저량. 다시 올라갑시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계 소득, 가계는 의미가 없고요. 소득. 소득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월급, 연봉, 수입 다 같은 얘기예요.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월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 제가 필요 없는 근로자라는 단어까지 그게 붙여놓은 이유는 그렇게 기출되었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단어는 필요 없는 얘기고 임금. 임금 다른 말로 바꾸면요. 월급, 연봉 이거죠. 그죠? 다 유량. 자, 유량들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유량과 저량을 구분해라는 문제가 나오면 둘은 어떻게 구분한다? 시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용돈을 생각해요. 용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00만 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 구분하기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에 이렇게 표현. 그래서 유량이다. 그런데 인구수는 오히려 시간적 단위가 없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런 것들은 저량이다. 유량과 저량 그렇게 구분하는 게 원칙이나 지금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숙제하셔야 돼요. 숙제에서 나왔을 때 답을 찾는데 0.1초도 고민하면 안 돼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자, 저량 가봅시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재고량, 수요량, 공급량의 결과가 재고량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 보급률. 2017년 1월 1일, 1월 2일 현재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은 120%.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택 보급률은 저량.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뒤로 두 칸 가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물자산, 자산, 아파트가 다 똑같아요. 그냥 가격 생각.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한 달에 1억 합니다.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집값이 얼마죠? 말을 해보죠. 여러분 살고 계신 집값이 얼마인지. 10억요? 언제요? 진짜 지금 1억입니까? 진짜 지금 현재 10억인가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그냥 몰래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 주고 그냥 말을 해봐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8억 주고, 그럼 지금은요? 10억? 그럼 보세요. 가격 끝없이 변한다고요. 그죠? 가격이 끝없이 변하니까 8억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10억 이것도 의미가 없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현재 10억 합니다. 그럼 내일 되면요? 알 수가 없죠. 저량. 그 가운데 인구수도 하나 보였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 보이네요. 통화량. 핸드폰 통화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의 양을 얘기합니다. 돈의 양.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외환 보유액. 외환 보유액. 얘가 적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환 위기가 발생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IMF라고 이상한 용어로 갖다 붙였습니다. 외환 위기와 IMF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자, 그게 저량. 유량과 저량 구분해 봅시다. 교과서 150페이지. 교과서 150페이지 2번 문제 해설 가리시고 시작합니다. 이런 식 형태입니다.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재고, 재고량이 말이죠. 저량. 그 다음에 임대료, 유량, 수입, 유량. 임대료도 유량, 수입도 유량. 그 다음에 자산, 저량, 임금, 유량. 도시 인구 규모. 이게 인구 증가율입니까? 인구 수입니까? 인구 수겠죠. 그러니까 인구 수니까 저량.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이니까요. 여기는 공급을 볼 필요 없어요. 신규 주택이냐 기존 주택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유량. 그러니까 문제는 저량 변수를 물었으니까 저량은 몇 개? 3개. 교과서는 다시 92페이지 돌아갑니다. 자, 92페이지 펴두시고 쉬었다 합시다. 몸 푸세요.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지금 그냥 쉬는 중이에요. 자, 칠판. 새로 오신 분이 용감해요. 제가 서 있으니까 제법 노래요.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다고. 수도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자, 목차. 자, 목차를 크게 머리로 딱 잡아요. 첫 번째 수요, 두 번째 공급, 세 번째 가격 결정.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만나서 하는 일은 사고 파는 거죠. 한 사람은 사겠다고 한 사람은 팔겠다고 했으니까 만나면 이제 가격 결정해야죠. 네 번째는 탄력성. 자, 첫 번째 수요. 수요에서 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수요 변화의 요인. 개념에서는 5가지. 첫 번째 성격. 지금 성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격 중에서 지금 유량 개념을 정리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수요 함수,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단합니다. 이 부분들은 3월달에 합시다.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수요 변화의 요인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 변화의 요인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만 알면 답은 다 찾아요. 표현에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뭐라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당의 재화 가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당의 재화 가격, 타재화 가격. 당의 재화 가격, 타재화 가격. 내가 살려는 아파트 가격은요? 당의 재화 가격.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타재화 가격. 내가 살려는 아파트 가격은 주변의 다른 아파트 가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타재화 가격 때문에 대상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소득.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열등제라고 전제를 하면 틀립니다. 열등제는 오히려 감소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봐야 돼요. 우등제냐 열등제냐. 그래서 소득과 관련된 게 요 재화라는 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상.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런 것들입니다. 올해는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죠? 내려간다는 사실을? 그런가요? 그럼 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올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앞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요? 왜요? 돈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습니까? 왜요? 아니 앞으로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질 거라면서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집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빨리 팔아버려야죠. 더 떨어지기 전에. 사기는 뭘 사요? 기다렸다가 사야죠. 떨어지면. 그럼 오늘 수업 끝마치고 가서 뭐 할 겁니까? 그래 팔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자는 팔겠다면서요 방금. 그럼 공급자 수는 공급량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자가 문제라고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산다 안 산다? 기다릴 테니까. 그럼 지금은 공급량이 많아지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가격은요. 더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자기가 한 3년 후를 갔다 온 것도 아닐 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예상 가격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자, 수요 이쪽은 지우면 안 돼요. 자, 오세요. 성격했습니다. 성격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욕구했습니다. 욕구 갑시다. 교과서 93페이지 두 번째 사전적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체크합니다. 그 단어만 딱 기억하면 돼요. 보유하고자 하는. 역시 오늘 처음 온 막둥이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왔죠? 처음 온 게 아니라고? 언제 왔는데요? 뒤쪽에 있었다고? 그래도 해봐. 그래도 질문 받아봐. 자, 그럼 저 뒤쪽으로 갑시다. 자, 처음 오신 분? 오케이. 본인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본인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이다 아니다? 수요자이다. 오케이. 통장에 얼마 있다? 없다. 그럼 수요자 아니다. 자, 유효 수요는 사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수요가 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살 수 있는 이 돈을 조금 더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구매력. 따라서 유효 수요, 구매력이 수반되는 수요. 시작. 구매력이 수반되는 수요. 반드시 그럽니다. 자, 교과서 갑시다.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부동산 수요란 그 다음에 시작. 반드시도 동그라미. 반드시 그래요. 이 단어 넣으면 X라고 했어. 그래서 체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매력 동그라미. 처분 가능 소득 동그라미. 이런 표현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이게 일본식 단어 배열입니다. 일본식 단어 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젊은 학자들은 이 용어 쓰지 말자고 해요. 그래서 책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처분 가능 소득. 그게 우리나라식 한자 글자 배열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쓰지 않는데 어쨌든 그동안도 나왔고 얼마든지 앞으로도 놓을 수 있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수요의 성격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